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콩법이 정말로 양이 많습니다. 자, 건축법 들어갈게요. 건축법은 여러분 7개가 나옵니다. 7개. 7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전체 구성 요소를 좀 봐드릴게요. 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단계가 있겠죠. ing.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후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세 가지, 전, 중, 후,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단계가 시험 범위입니다. 건물 짓기 전 단계는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죠? 자, 건물을 짓는 과정, ing입니다. 중개사가 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후,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단계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는요, 나대지입니다. 건물은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고 땅에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땅에 짓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산도 뭐예요? 산. 땅이죠. 땅이죠. 지리산, 한라산, 성산일출봉 땅입니다. 건물 못 짓습니다. 건축법에서 통제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어디에 건물을 짓게 되냐면요. 대지에 지어요. 대지. 그래서 요때 대지를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과정이죠. 설계, 시공 이런 과정입니다.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된 것을 뭐합니까? 감리하죠. 이런 중개사가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거는 이제 건축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뭐 우리 학원 건물 같은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주택도 몇 개 이하? 29개 이하면 건축법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가 사고 파는 중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건축법은 세 달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요 후하고 전 단계 여기를 주로 규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가 뭔지 전체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면요. 제일 먼저 건축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대상물. 뭐를 적용하는지 그 대상물이 있는데 건축법 적용 대상물은요. 건물은 어디에 짓는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그렇지. 땅에 짓는 게 아니라고 했죠. 대지에 짓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배울 겁니다. 대지가 뭔지. 대지란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를 불러요. 대지 위에 뭐를 짓습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뭐냐? 건물은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불러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불법, 적법, 등기,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한번 배울 겁니다. 뭐 할 때 배우냐면 법정지상권 할 때 배울 겁니다. 법정지상권. 토지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연유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죠? 그때 건물의 단계를 어느 단계로 보냐면 민법 판례가 뭐로 봅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인다. 고로 법정지상권이 그때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배울 겁니다. 그 건물의 개념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건축법에 있는 건물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건축 설비가 적용을 받아요. 설비란 것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따라붙는 우편물 수취엠이라든지 인터넷 선이라든지 각종 설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건축법 적용을 받냐면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뭐가 적용받는다고요? 공작물인데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의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고 일부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공작물이라는 거는 뭐를 공작물이라고 하냐면요. 건물은 아니에요.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 아닌데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을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길거리에 내지는 건물 옥상에 같은 데 보면 광고판이나 광고탑 세워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에 가면 그물을 갖다 골프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물 같은 거 치는 거 있죠. 거기에 세우는 탑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러고 여러분 물탱크 이런 것들, 그리고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죠. 이런 등등을 우리가 다 뭐라 그런다? 공작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은 저 네 가지가 적용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건축법은 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냐면요, 건축법을 적용받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 내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리모델링은 개인이 합니다. 인테리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리폼하기도 하고 부엌을 리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하기도 하고 하는 리폼을 하죠. 그냥 합니까?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하죠. 왜?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건축법을 적용받는 행위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건물을 말 때 건축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말 때 대수선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대수선. 그러니까 중수선이나 소수선은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냥 너 맘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할 때냐면 용도 변경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가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이란 뭔지, 대수선이 뭔지, 용도 변경이 뭔지, 이런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건축법 적용받는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적용받는 뭐가 나온다?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규제.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뭐 받는 게 원칙이다?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허가 원칙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때로는 그 건물이 경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수선이 경미한 대수선일 수 있다, 없다? 있고, 용도 변경이 경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 군구, 행정청 막내가 허가권자입니다. 행정청 막내. 근데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다. 그러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 협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협의. 그래서 협의하고도 지을 수 있어요. 협의. 그 다음에 이제 허가나 신고 내지는 협의를 했죠. 그죠?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건물은 이렇게 짓는데 때로는 가설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임시로 짓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 가설 건축물도 허가할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적용 규제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허가가 핵심입니다. 허가는 누가 허가하는데 거부는 어떻게 하는데 제한은 어떻게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건데 라는 등등에서 허가 관련한 논점을 여기 웬만하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논점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논점 뭐냐면요. 봐봐요. 스토리텔링.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뭘 받아서 허가 또는 신고를 했죠. 그러면 지어요, 안 지어요? 짓겠죠. 그죠? 어디에 지어요? 그렇죠. 대지에 짓죠. 어디에 짓는다고요? 대지. 대지를 또 배워요. 여기서 대지는 뭐를 배우냐면 대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배우는 거고, 그죠? 대지 개념을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대지 요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돼서는 안 된다. 대지 일정 면적이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조경을 해야 된다. 일정 건물, 일정 사이즈의 건물을 일정 용도 지역에 지을 때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대지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하는 등등의 대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을 배울 겁니다. 그 대지에 건물을 무조건 짓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면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배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하겠고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규제가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하죠. 허가 내지는 신고를 했다고요. 자, 허가 받았지? 그럼 일정 기간 안에 착공을 하는데 어디에서 착공하냐면요. 도로가 있는 대지에서 착공을 한다고. 도로가 있는 대지에서 드디어 건물을 짓는다, 안 준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짓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설계도 하고요. 시공도 하고 감리를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럼 드디어 건물이 지어져서 안 지어졌어? 지어졌죠? 지어졌죠. 건물이 지었단 말입니다. 자, 건물이 지어졌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한단 말입니다. 물어봤어요. 야, 이거 건축 면적이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건축 면적을 물어봤는데,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건축 면적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재봐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보면 모르겠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은 몇 층짜리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 승강기 탈 때 안 봤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이 얼만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대지 면적을 물어봤는데, 토지 면적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끝입니다. 여기 건축법입니다. 시험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 쏟아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와요. 특히 건축법은. 그래서 킬러 문제가 지금 10년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틀려야 돼요. 그걸 맞추려고 이제 만약에 접근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양의 2배를 더해야 됩니다. 2배를. 근데 그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 뭐 한 2개 놓으려나 모르겠습니다. 2개 정도 놓으면 깔끔하게 그냥 틀리면 됩니다. 2번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5번 또는 1번 아무 때 찍으면 됩니다. 찍을 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찍을 거예요? 바보 아이가 그냥 아무 때 찍으면 되지. 고민하지 말고 바로 확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돼요. 요 순서대로 해서 싹싹싹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용어부터 나오네요. 용어는 뭐 그냥 보면 돼. 볼 거 없어요, 이거. 대지.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적어 놓을래요? 1필지, 1대지. 배우죠, 이거? 이런 지적법에서 배우나? 공시법 할 때 배우죠? 건물로 오네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보, 차고, 창고도 건물입니다. 포인트가 딸린입니다. 딸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딸린을 해요. 딸린. 딸려오는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뭐란 이야기입니까? 건물이다. 이것도 건물이에요. 초고층, 이거 아셔야 됩니다. 초고층, 밑에 준초고층, 밑에 고층 있죠. 고층부터 보세요. 고층부터 5번부터 고층. 고층은 층수가 몇 층입니까?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얼마? 120m. 꼬박이 얼마를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건축법은 꼬박이 4, 주택법은 꼬박이 3을 하시면 높이가 나와요. 고층 봤죠? 그리고 초고층을 보셔야 돼요. 초고층. 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층수가 몇 층? 50층 곱하기 높이 4, 200m. 이게 초고층입니다.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 나옵니다. 준초고층은요,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말해요. 마이너스 개념이죠.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중에서 몇 층이 아닌 거, 50층 이상이 아닌 것, 즉 30층부터 49층 사이가 준초고층이 되겠네요. 해석상.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이렇게 해서 3개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옵니다. 이거. 용적률 할 때 많이 써먹죠.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 있는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것은 올 겁니다. 건물의 용도는 뭐, 분류한 겁니다. 형태별로 분류한 거. 용도, 쓰임새죠. 그죠? 그래서 용도에서는 여러분들 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등등을 나누는 것을, 용도라고 부르고 뒤에는 옵니다. 그 다음에 설비는 뭐, 피레칩, 초고속 정보, 급배수, 뭐 이런 것들을 설비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건축 설비도 건축부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층, 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이걸 지하층이랍니다. 지하입니다. 지하가 아니고 지하층이를 불러요. 자, 보세요.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지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지표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의 층이라는 것은 지하가 있는 층입니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요 위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1층이지 뭐. 2층. 출입구에 들어가는데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표로부터 얼마가 묻히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묻히면 되죠. 2분의 1. 그러면 뭐가 된다? 지하층이 됩니다. 지하층. 지하층이 되면요. 적어 놓을래요? 지하층이 되면 실익이 있어요. 어떤 실익이 있냐면 지하층이 됐죠. 지하층이 되면 자 들어갑니다.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즉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연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입니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세 가지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이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12층 건물이라고 하지 않잖아. 지하는 빼잖아. 그게 몇 층? 10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하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되는데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뭐 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을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잡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이 나왔는데 거실은요, 거하는 실인데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 그냥 말씀하시죠. 예, 거실에서 과일 먹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실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실은요, 사람이 거하는 실을 말합니다. 안방도 거실, 애들 공부방도 거실, 우리 학원도 거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실이란 것,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것은요,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유사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일체의 방을 우리가 뭐라 한다? 거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요구조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주요구조란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구조부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시험에 넣어줘. 다음 중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기둥이나 뭐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건축은 좀 더 배울 겁니다. 신정개제 이전, 대전도 배울 겁니다, 따로. 리모델링은 배웠죠, 이미. 도로할 때 배울 겁니다. 자, 결합건축 한번 봐봐요, 결합건축.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아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개별 건물마다 정의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합니다. 뭐를 통합 적용한다고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을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합 건축.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용적률을 사고 판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한번 보실래요? 설명 들어볼게요. 십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차선은 10차선이에요. 여기는 골목이 있습니다.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는 정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정도의 골목이 있어요. 대지가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그럼 보니까 25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이 지역이 1000%짜리입니다. 상업지역인데. 2번지를 봐봐요. 2번지도 용적률이 1000이거든요. 근데 2번지는 용적률 1000%를 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건폐율이 한 70 할게요. 다 쓸 수? 그냥 말만 해줘 빨리. 다 쓸 수 없죠. 왜? 골목이 있거든요. 이 건물 지어봐야 출입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때 1번지가 용적률이 1000이거든. 대로를 끼고 있거든요. 1번지가 더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한테 용적률을 좀 팔아라. 내가 살게. 니는 어차피 해봐야 얼마밖에 못 짓는다, 이가. 1000%밖에 못 쓴다, 이가. 다 쓰지도 못한다, 이가. 그러니까 네가 팔아라. 그럼 내가 여기서 도로를 터줄게. 내가 앞에 어차피 건폐율 때문에 다시 짓지는 못하니까 도로를 터줄게. 그래서 네가 쓰고 용적률 일부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걸 사가지고 여기 용적률이 1000%인데 내가 1300%로 짓게. 300%는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니, 너무 심각하게. 라고 하면 돼, 안 돼? 되겠죠?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지. 그죠? 그래서 이때 용적률을 거래를 합니다. 야가 용적률을 300을 팔아가지고 야는 몇 프로를 짓고 700, 야는 1300을 짓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칙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뭐 마이스 센터가 들어온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지역만을 위한 어떤 특화된 발전을 이루고 싶다. 내지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좀 폼나게 지어야 된다. 하는 등등의 어떤 특정 지역들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를 뭐로? 결합 건축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를? 용적률을 개별 1번지, 2번지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여기 1번지, 2번지 합쳐가지고 1000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럼 나누어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적는 걸 그걸 결합 건축이랍니다. 결합 건축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결합을 하는데 그 글자에 있죠. 결합 건축. 결합한다고 뭐를 결합해 핀다? 용적률을 결합해서 짓는 겁니다. 그게 결합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뭐 용어를 가지고 뭐 출제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감리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실내 건축, 특별 건축 구역 내수, 내화, 방화 필요 없어요. 불련, 부속 건물 봐야 돼요. 30번 부속 건물. 부속 건물. 보세요. 부속 건물이란 것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동그라미 부속 용도의 건물로서 주된 건물과 뭐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에 부속된 건물 아닙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된 무슨 용도?
부속 용도의 건물로서. 그래서 부속 건물에서 부속이라는 것은 뭐가 부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치가 부속되어 있는 겁니까? 용도가 부속되어 있는 겁니까? 용도죠. 용도죠.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 건생이면 부속 건물도 건생, 주된 건물이 주택이면 부속 건물도 주택, 이렇게 되겠죠. 부속 용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구조물, 발코니. 발코니 한번 볼까요?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하고 베란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여러분,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아파트에 여러분 있는 그 완충 공간, 발코니입니까? 베란다입니까? 아니, 아파트에, 여러분들 아파트 거주하시잖아. 그 완충 공간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공간. 요즘은 확장을 많이 했는데, 확장되기 전에 그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게 1.5m 정도 되는데, 그게 발코니입니까? 베란다입니까? 에? 자, 그게 뭐냐면 발코니예요, 발코니. 그 베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베란다로 일반적으로 부르거든. 베란다 발코니 다릅니다. 발코니는 뭐냐면요. 발코니는 여기 이제 1층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2층이 있고 3층이 있습니다. 1, 2, 3층. 있으면 1층에 이렇게 완충 공간을 두잖아요. 그죠? 피난, 방화, 피난 공간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 있죠. 근데 지금 확장을 했는데 확장되기 전에 이제 보통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공간을 뭐라 그런다? 이 발코니요. 이 발코니 창이에요, 이게. 지금 확장을 다 해버리죠. 보통 폭이 얼마가 되냐면 1.5m까지 가능합니다. 1.5. 발코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발코니는 알고 있거든요. 베란다가 뭔지 이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베란다가 뭔지를 알면 되는데, 베란다는 뭐냐면 1층에 있어요. 요거는 지금 1층과 2층 사이에 바닥 면적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죠? 그 완충 공간은 뭐라 한다? 발코니. 근데 1층과 2층 사이에 바닥 면적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거는 바닥 면적이 똑같잖아. 요거는 똑같은데, 바닥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베란다. 이래요. 베란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씌웁니까? 뚜껑을 씌우죠. 샤시를 달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베란다는 정확한 개념이에요. 베란다는 1층 바닥과 2층 바닥의 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베란다.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에 바닥 면적 차이는 없어요. 완충 공간을 뭐라 그런다? 발코니 이래 불러요. 둘 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 안 합니다. 차이 됐죠? 그림이 지어지죠. 우리가 그렇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물 한번 볼래요. 이것도 객관식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 건물을 말한다. 다음 하나에 쓰이는 용도로 바닥 면적이 얼마? 5천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짜리, 그죠? 6가지 건물. 또는 16층 이상인, 자, 요 중에 모든 건물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16층 이상이면요, 모든 건물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은요, 6개만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자, 할게요. 뭔데 이러니까 문화집회, 종교, 판매,
문종판. 문종판을 외우면 돼요. 문종판. 문종판.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세 개는요, 중에서 끝.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이 뭔데? 그러니까 바닥 면적 5천 이상짜리 문종판하고 중에서 이러면 돼요. 그럼 몇 층 이상? 16층 이상짜리 모든 건물. 문화집회, 종교, 판매시설. 중에서, 운수 중에서, 여객, 의료 중에서, 종합병원이죠, 뭐. 숙박 중에서, 호텔, 관광호텔. 다중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얼마? 5천 이상짜리 뭐라고요? 문종판. 그러고 뭐요? 중에서, 이렇게. 지금은 생소한데, 중에서 그까지 말면 시험장 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 나중에. 오늘 하루 보고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진짜에서 중요한 거는요, 문종판은 다 외우고, 중에서도 다 외우거든요. 어디서 헷갈리는 줄 압니까? 야서 헷갈립니다. 16층 이상. 16층 이상이면요, 모든 건물이에요. 이게 오죠? 다음 해봐요. 다음 중 다중이용 건물 아닌 것을 나옵니다.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것은 1번 문화집회. 바닥 면적 6천짜리 문화집회 시설. 2번 바닥 면적이 7천짜리 종교시설. 바닥 면적이 4천짜리 운수 중에서 그래 되죠. 그러면서 바닥 면적은 아니고, 바닥 면적 안 주고 17층짜리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라는 거야. 17층짜리 오피스텔은 다중이용 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몇 층 이상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은 모든 건물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하시려고 그러면 바닥 면적 5천 이상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헷갈리는 건 어디서 헷갈리냐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16층 이상짜리 모든 건물. 이렇게 되겠죠. 그죠? 17층이면서 바닥 면적 4,000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헷갈리겠지. 됐죠? 이거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1000번을 이야기도 안 되고, 요거는 요 유사 문제를 보고 한 방 틀립해야 돼요. 한 2번 틀립해야 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 다음에 야를 보면 야가 3D로 보여요. 3D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진짜입니다. 어떤 파트는 이해만 해도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파트는 문제를 풀면서 틀려야 돼요. 틀리고 나서 문장을 다시 봐야 돼. 그러면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고 스스로가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다중의 경우는 바닥 면적 5천짜리 뭐라고요? 판 하고 중에서, 그리고 16층 이상짜리 어떤 건물요? 모든 건물. 끝. 특수구조 건물 한번 볼까요? 특수구조 건물이란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본화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몇 메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3m 이상 돌출이 되죠. 그러면 그걸 특수구조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건물이 있는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호주에 가면 그 오페라 센터입니까? 그죠?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죠? 외벽 중심에서 튀어나와 있죠? 몇 메터 이상이? 3m 이상. 그럼 이게 특수구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입니다. 20m.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됐고. 두 개만 하시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본화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도 몇 메다 튀어나오면 돼요? 3m.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메다? 20m 이상이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숫자 같은 거는 제가 진짜 강조 안 하기로 유명한데, 시험이 이런 것들은요, 어디를 블랭크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냐면 요렇게 해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좀 전에 봤던 다중이용 건물도,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해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죠, 문제를. 심플하게.
건축법이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숫자를 좀 잘 내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대비도 좀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좀 출제거리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숫자는 강조 안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체크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체크하시면 암기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각종 모의고사에서 제가 집중 출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어 드리면서 외우게 할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물하고 나머지 이하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 조금 건축법, 주택법을 마무리 진다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신에 네 번째 시간은 조금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기출풀이의 수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출풀이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법을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는 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도까지는 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진도는 뭐, 기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진도는 제가 하여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신에 수업이 소홀하진 않을 겁니다. 할 거는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기출 수업이 지금 공법하고 나머지 과목도 이제 곧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론과 문제가 항상 병행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어디에서 보이냐면요, 문제풀이에서 보입니다. 문제풀이. 더군다나 그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는 바이블이 되냐면, 기출 문제는 우리 시험과 반복 출제되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확인된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내용을 좀 줄인 문제를 가지고 또 예상 문제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등등을 해서 매 커리큘럼마다 문제를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론에 만족하지 마시고 문제를 항상 병행하면서 같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문제를 병행해서 보신다 그러면 그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